안녕하세요. 책으로 공부하는 미래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좀 재밌는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양자역학으로 보는 경제 그리고 미래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요. 양자역학과 경제를 묶은 양자경제라는 책입니다. 저도 이런 책이 나올 때쯤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쓰기가 어렵죠. 이 양자역학을 알면서 이제 경제를 동시에 알기가 쉽지 않죠. 근데 결국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자에 대한 오늘 이제 목차를 말씀드리면 대한 소개 그리고 책의 컨셉과 장점을 간결하게 정리해 드리고요. 그리고 저자가 말하는 양자 경제가 도대체 무슨 특징이 있는지 특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평가를 내리는 방향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저희 양력은 이렇고요. 이 표지가 양자 경제, 더 퀀텀 이코노미죠. 예. 도발적인 질문으로 가득하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저자가 저는 이제 좀 뭐랄까 좀 멋있게 생겼는데요. 앤더스 인셋이라고 처음 들어보는 작가인데 노르웨이 작가예요. 노르웨이 하면은 사실 뭐 노르웨이의 숲이라는 소설가이 먼저 떠오르죠. 그렇죠? 네. 네, 노르웨이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세계적인 뇌과학 자매가 있고 노르웨이가 글쎄요 또 몇 권의 책이 있었는데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유명한 작가도 있죠. 굶주림의 작가. 예. 그렇게 노르웨이는 이제 벤처 투자가이면서 철학자 그리고 2018년 경영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싱커스 선정 미래의 가장 중요한 경영 철학자로 뽑혔습니다. 좀 이쪽 저쪽 양자역학과 뭐 경제를 동시에 하는 그리고 철학까지 하는 전문가고 이제 뭐 북구의 노르딕 전사라고 해야 되나요? 예, 약간 바이킹의 후예답게 생겼죠. 예. 책의 이제 평가를 하자면요. 컨셉은 이제 도발적인 질문으로 굉장히 가득 많습니다. 가득 찬 미래를 읽고 바꾸고 싶은 사람들이 꼭 읽었으면 하는 책. 이게 저의 추천사기는 아니고요. 다른 추천사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내용이 책의 어떤 컨셉과 장점을 잘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양자역학을 이제 이런 생각, 결정론이 있고요. 뉴턴의 결정론, 그렇죠?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이라는 게 결정론이죠. 모든 것은 그렇죠? 예, 결정되어 있다는 그런 결정론가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회의적인 문제제기라는 것이 상대성 이론이고요. 시간과 공간은 상대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상대성 이론과 거의 동시에 약간의 시차를 두고 그래서 결국 아인슈타인이 불을 지피고 그리고 닐스 보어와 베르너 하이젠베르크와 에르윈 슈레딩거가 완성시킨 양자역학이 있죠. 이 중에서 경제와 가장 관련이 높은 이론은 무엇일까? 경제는 어떤 결정론적으로 설명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쵸? 뭐 주식만 하더라도요. 지금 그 강일의 주가를 결정하는데 쉽게 말하면 경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어떤 것이 쉽게 말하면 주가는 뭐랄까 살아있는 유기체 같은 거라 결정론적으로 설명되기가 힘들고요. 다 사후에 결정론적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죠. 상대성 이론도 어느 정도 통용되긴 했는데 제가 볼 땐 강제역학이 가장 이제 주식이라든지 현재 경제와 좀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현재의 양자역학은 트랜지스터라든지 레이더라든지 그쵸? 그리고 휴대폰이라든지 GPS라든지 뭐 굉장히 좀 많이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양자역학이 어려워서 그렇지 경제적으로 보면 가장 둘이 연관성이 높은 어떤 이론이 아닐까. 그래서 이런 책이 진작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양자역학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하자면요. 우선 비곡수성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소립자는 무작위로 멀리 떨어진 서로 다른 두 장수에 동시에 전주할 수 있다는 이게 비곡수성을 이게 아인슈타인도 이해하 그렇게 되면 서로 그쵸 예를 들어서 지구에서 몇 강년이 떨어진 곳에 그쵸 예를 들어서 그거잖아요 그죠 쿼크에서 업 쿼크가 결정이 되면 그 다른 쪽에는 아래쪽 쿼크가 동시에 결정되는데 근데 아인슈타인이 볼 때는 아인슈타인에서 반대에겐 EPR 실험, 포돌스키랑 로센 실험까지 책 속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빛보다 빠른 물질 이성이 어디 있냐 이거죠. 예. 그 다음에 양자 파동은 양, 어, 소립자는 물질이나 에너지도 고정되지 않고
입자 파동의 고전적 특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 입자 파동의 동시 성격이라는 것이 이제 핵심이죠. 예, 실험에서 관찰자, 이게 양자 이중설 시스템으로 유명하잖아요. 관찰자에게 결정을 강을 받으면 입자 파동 둘 중 하나로 결정된다.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극단적인 주관론으로 가면요, 내가 보고 눈을 가리키기 때문에, 손으로 가리키기 때문에 달이 있는 거지 달은 존재하지 않는 거로, 그런 극단적 주관론으로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해괴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쵸? 아인슈타인이 봤을 때 이게 그렇고요. 결맞음이 있습니다. 결맞음은 양자 시스템에 있는 소립자의 결맞음, 연관 상태는 고전적 파동과 유사하다. 결맞음을 잃은 소립자들은 양자 성질도 잃는다. 예, 결맞음이라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는 비국수성에서 나오는 개념이죠. 그 다음에 중첩, 이건 뭐 영화 앤트맨이라든지 양자역학을 사용한 많은 영화에서 나오는 얘기들 있죠. 양자역학, 양자 시스템에서 개별 상태가 중첩되어 전체 상태가 개별 상태의 합으로 기술될 수 있다. 한 예가 입자의 파동 기능인데, 이런 중첩 상태에서 입자는 극소적이면서 동시에 비극소적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슈레딩거의 고양입니다. 예, 죽어 있으면서 동시에 살아있는 얘기. 예. 그리고 양자 컴퓨터의 기본 원리이기도 하죠. 0과 1을 그쵸? 예, 따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0과 1이 중첩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 가능성으로 동시에 존재하는 그 평행 우주의 어떤 기반이 되는 얘기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이게 파동함수라는 것으로 설명이 되고, 그리고 막스 보른이랑 그리고 베르너 헤르젠베르크가 연구했던 확률 이론으로 설명이 되는데요. 고전 문화 물리학에서 알지 모든 것은 결정되어 있지 않고, 그쵸? 확률로만 존재하는 겁니다. 사실 맞아요. 저도 내일 어떻게 될지, 주가가 오를지 확률을 따질 수는 있겠지만 그걸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주가를 예측한다는 건 신의 영역인 거죠. 그렇죠? 예. 불확정성의 원리는 이제 노벨상 수상자 하이젠베르크가 27년에 공식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란 소립자의 두 가지의 보완적 특성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뜻. 즉, 예를 들어서 위치를 알면은 운동량을 모르고, 운동량을 알면, 그쵸? 운동 상태를 알면 위치를 모른다는 건데요. 뭐 유명한 그 농담도 있잖아요. 이 농담을 알면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거예요. 영국에 그쵸 출장 갔던 하이젠베르크가 교통 딱지를 뗐어요. 그래서 지금은 경찰이 물었죠. 지금 몇 킬로미터의 속도로 이렇게 속도를 위반했으니까 달리는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때 하이젠베르크가 했던 유명한 노말이 있습니다. 속도는 모르지만 제가 어디 있는지 위치는 압니다. 예, 이걸 보고 웃으면요, 양자역학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게 뭔 소린가 하면은 양자역학에 대해서, 그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인슈타인도 안 되고 리처드 파인만조차 세계에서 3명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좀 어렵죠. 그 다음에 얽힘, 둘 혹은 양자 그 이상의 얽힘 입자 중에서 하나의 상태가 변하면 서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에 상관없이 다른 입자에서도 동시에 생태 병태가 발생한다. 이것은 고전 물리학과 양립할 수 없다. 고전 물리학에 따르면 효과는 생명체 매개체를 통해 전달되어야 한다. 매개체 없이도 전달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시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또한 아인슈타인의 시공간 이론에서도 안 맞다. 양자 얽힘에서 변하는 운동 상태가 광속보다 더 빨리 전달하면 되면 상태 변화가 저절로 발생한다. 그러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죠? 예. 이건 진짜 이제 SF 영화나 소설 속에 무궁무진한 상상력을 제거하지만 그쵸, 증명이 되기 어려운, 그쵸, 예. 말로 설명하기 힘든 무언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양자 경제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을 하기 전에 이제 어떤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과 공자님의 중용을 합쳐서, 그게 양자역학 세계를 살고 있는, 확정적이지 않은 확률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의 가장 현명한 삶의 자세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몇 가지 삶의 처세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일단 자신의 판단을 믿어라. 모두가 같은 의견이라고 해서 자신의 입장을 거기에 맞출 필요는 없다. 그리고 확실히 대신 아마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데 익숙해져라. 모든 것은 변한다. 내일이면 벌써 당신은 어제와 다르게 생각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견해를 늘 잠정적인 것으로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저는 진짜 동의합니다. 저도 그래서 양자역학을 되게 좋아하고요. 양자역학에 관련된 책을 읽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너무 재밌어서. 누구도 객관적이지 않다. 당신도 가장 똑똑한 과학자도 가장 성찰적인 철학자도 객관적이지 않다. 저마다 다른 과거, 다른 취향, 다른 편향을 갖고 있다. 우리의 주관이 우리의 관점과 판단에 섞인다. 개인 취향은 사실도 아니고 좋다. 이런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니까 결국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문화상대주의는 다 양자역학에서 나온 거죠, 출발이. 다양한 확신들을 구분하기보다 연결고리를 찾아라. 이것은 종교나 정치적 입장에도 적용된다.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번에 대선에서도 뭐 아니면 도 윤석열 아니면 이재명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둘의 연결고리를 찾는 게 이런 자세가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공통점에 초점을 맞추는데 익숙해져라. 차이점을 열려고 하면요. 갈등만 생기기 쉽죠. 예. 이게 중요한데요. 그리고 이것 아니면 저것이 아니라 양자 경제를 보는 태도입니다. 이것과 저것 모두를 생각하라. 세계는 흑백이 아니다. 다채롭다.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은 정복시키거나 굴복시키거나 제거해야 하는 시각 적이 아니다. 여기 윤석열을 지지한다고 해서 그렇죠? 이재명이 적이가 아닌 거, 적은 아닌 거죠.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이 그들의 다른 관점 덕분에 당신이 더욱 풍성해진다. 그들 덕분에 당신은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이치에 머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은 상상하라. 이 유연성에서 제가 볼 때 문재인 정부가 뭐 부동산 말고 그렇게 무엇을 잘못했을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유연성의 부족. 그죠? 예. 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예. 그 다음에 언제나 의심하라. 누군가가 이것이 진실이라고 말한다면 그게 맞아라고 하는 거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양자역학과 회의론은 굉장히 연결됩니다. 절대 아니다라고도 대답하지 말라. 아닐 수도 있어. 라고 말하라. 왜 그것이 진실이냐고 물어라. 어렸을 때 했던 것처럼 언제나 꼬치꼬치 물어라. 그런데 왜요? 예. 이게 양자역학적 사고예요. 양자 경제를 보는 그쵸 사고가 많이 관점이기도 하고요. 이제 이분이 정리하는 양자경제의 명제 특성, 그러니까 경제 자체가 양자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모든 게 경제 이꼴의 양자라는 게 양자경제의 핵심이고요. 이게 이건 겁니다. 기술은 기하급수적으로 발달하지만 인간은 기하급수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죠? 예. 기술이 항상 인간의 속도 생각보다 빨리 발전하기 때문에 그죠? 예. 정말 빠른 속도로 변하니까요. 예. 무서운 속도로 변하니까 그죠? 그 인간의 생각은 거기에 비하면 한참 느리죠. 예. 이게 전제고요. 양자역학은 진짜 어떤 경제에 전공했을 때는요. 이런 마인드로 그러다 보면 인간은 겸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 분산은 권력남용에 맞서는 가장 좋은 보호막이다. 이게 양자역학에서 봤을 때는 그죠. 이 비트코인 좋아하시는 분들, 이더리움에 투자하는 분들이 양자역학을 아주 왜냐하면 이게 양자역학은 분산되어 있는 거죠. 중앙집권적인 그런 것과는 좀 어떤 뉴턴의 어떤 결정론과는 좀 거리가 먼.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정부들 여기서 되게 책에서도 이제 비판적으로 중국 정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런 것에 비하면 분산이라는 것이 직접 그게 양자 경제에서도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설명이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양자 경제의 특징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동시성이다. 예, 그쵸. 이렇게 되면 뭐에서 확실한 게 없고 뭐 아니면 도라든지 이런 걸 좋아하는 우리가 한국 사람들 특징은 양자 경제보다는 흑백론이 어울리는 나라예요. 한국은 그쵸. 명쾌한 흑백론의 세계죠. 내가 친구 아니면 적이고, 예, 믿음 아니면 사탄이고 이단이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양자 경제는 그렇죠. 이것도 되고. 양자 경제를 얘기할 때는요. 공유 경제를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이 저자는.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버나 그렇죠. 이런 데 보면 그 차에 그렇죠. 예, 이 손님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죠. 예, 차에 그렇죠. 그저처럼 계속 그렇죠. 그렇게 변하고 순환하는 속에서 그렇죠. 예, 어떤 양자 경제의 특징이 있는 것이고 현재 경제에도 이 양자 경제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죠. 그다음에 양자 경제에서는 모두가 평생 학습한다. 저 그런 생각을 해요, 진짜. 평생 학습이 더욱더 저는 전망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게 너무 많이 빨리 변하고 너무 빨리 변해서 고등학교, 대학교 때 배운 지식 자체가 평생 먹고 사는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해요. 예. 아무리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하고 서울대 의대를 나가서 전문직에 종사한다고 해도 평생 공부하지 않으면 누구나 그죠? 결국 빠른 시일 내에 도태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자 경제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양자 경제에서는 창조적 동기부여가 중요하다. 이게 좀 힘들면서도 어려우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그래 이제 양자 경제에서는 이제 동기부여가 정말 중요한 거는요. 그쵸? 창조적 동기부여라는 것이 이게 여기 창조적 동기부여라는 주제만으로도 책 한 권이 나올 수 있는데 이제 정말 특히 중요하다는 것이 저자의 얘기고요. 양자 경제는 결론입니다. 새로운 계몽이다. 새로운 이제 계몽조 하면 좋아하는 저도 되게 좋아하는 스티븐 핑커라는 하버드 심리학자가 떠오르는데 그죠? 예, 결국 칸트와 볼테르가 21세기에 다시 태어나서 그죠? 예, 새로운 학문을 하는 것이 양자 경제라는 것이 그죠? 예,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책공미의 종합적인 평가를 드리자면요. 양자역학을 철학적, 경제적으로 동시에 접근한 점이 신선하고
복잡한 난제에 양자적 사고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줬습니다. 그러나 양자 컴퓨터라든지 양자 휴대폰도 있거든요. 일단 보안 기술이 완벽하기 때문에 절대 해킹이 안 당하는 휴대폰인 거죠.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개발 중인데 그런 기술적 업무가 적다는 게 아쉬웠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아직까지 한 권의 책이 없었는데 제가 쓸 생각도 하고 있었거든요. 양자역학 이론을 주식 세계에 적용할 수 있다면 그 복잡하고 힘든 그쵸 어려운 그쵸 예, 주식의 어떤 명쾌한 이론을 주식은 사후력으로는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왜 올랐는지 왜 떨어졌는지 그렇지만 사전에는 아무도 몰라요. 이게 미치는 거죠. 이거를 양자역학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는 혹할 것 같아요. 예, 제가 한번 그 내공이 된다면 예, 한번 써볼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